이제 오늘 더 중요한 거 손해배상.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더 이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실질적으로는 사건 자체도 제가 산재 사건도 다루고 있는 지금 산재 사건도 퍼센테이지 이상 손해배상 사건이 다루고 있고 행정소송 사건에 비해서 손해배상 사건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의뢰인 같은 경우에도 행정소송 쪽보다는 손해배상 소송 쪽, 손해배상, 그래서 손해배상 오늘 강의 관련해서는 손해배상 이게 더 중요한데요. 먼저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그 제일 중요한 건 피고가 누가 될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손해배상 산재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가 될 사람들은 이렇게 동료 근로자나 제3자 또는 사업주, 도급인 이렇게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가 동료 근로자나 제3자에 의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 일반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지겠죠. 책임을 지겠죠. 그런데 여기에 사업주의 경우에도 요거 플러스해서 사업주라고 써있는 그 옆에 플러스해서 하나 더 주세요. 민법 제756조 사용자 책임. 그렇죠? 자기 동료, 이제 제3자가 아닌 동료 근로자라면은 그 사업주가 같은 사업주겠죠? 그러면은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근거로 해서 하나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불법행위에 의한 손배, 채무불이행위에 의한 손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급인의 경우에도 도급인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동료 근로자가 제3자가 이제 가해자가 됐을 때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다 여기 있는 거 다 넣으시면 돼요. 근거 규정하고 이렇게 다 넣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가해자가 있는 사고고, 근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가해자가 없는 사고가 있을 수 있어요. 산재 사고의 상당 부분이 그거죠. 뭐냐면은 이제 그 높은 데서 올라가서 일을 하다가 잘못 자기가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거나 기계 프레스기 같은 거 자기가 단추 잘못 눌러서 손이 잘린 손가락이나 손이 잘린다거나 아니면은 사다리 같은 데서 일을 하다가 이제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다치거나, 이거는 누가 이제 특정한 가해자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동료 근로자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누구에게?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근거 규정은 두 가지다. 첫 번째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근거 규정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 근거가 뭐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제39조에는 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더 구체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요거 나중에 손해배상 할 때, 근거 할 때 요거 찾아보세요. 요걸 근거로, 법령 위반을 이유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는 손해배상은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주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해자가 별도의 가해자가 없는 경우라도,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또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하다. 그거의 근거는 뭐냐? 이 사업주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죠. 그래서 근로자는 사업주에 대해서 노무를 제공한 의무를 지고 있는 반면에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한 의무 플러스 어떤 의무? 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서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근로계약상 부수적 의무인 안전배려 의무를, 그러니까 주된 의무가 아닌 부수적 의무, 보호 의무 위반을 근거로 해서 민법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두 가지를 모두 청구할 근거 규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눠 두 가지를 모두 근거 규정을 하느냐 하는 이유가 있냐,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원청이 있는 경우에,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 원청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럼 도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뭐냐? 일단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근거 규정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도급인의 역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 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인정하는 규정이 까다로웠는데 몇 년 전에 개정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뭐 도급인의 경우에도 그 사업주와 동일하게 하청업자의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때 뭐라 그래요? 그 도급인에 대해서도 청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규정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료 근로자나 제3자, 그다음에 사업주, 하청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 이렇게 3자를 피고로 해서 할 수 있고 구체적인 가해자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주나 도급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판례가 그래서 안전배려 의무, 보호 의무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부수적 의무로서 그 근거 판례가 9구다 56734 판례입니다. 그래서 요 판례가 있다는 거, 무조건 인용을 해야 되는 판례니까요. 그 손해배상을 할 때 손해배상은 여러분들 뭐 변호사 다 아시는 뭐 손해소송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법원에서 할 때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근거 규정까지 이렇게 딱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 근거 규정 이렇게 해놓고 소송할 때마다 이렇게 찾다가 근거 찾다가 했는데 요번에 정리하면서 나중에 저도 이제 소송할 때 안 찾아보고 요거 갖고 그냥 써서 올리려고 해요. 이게 딱 나와 있으니까. 도급인은 상한법 63조, 사업주는 상한법 38조 39조 관련해서. 어쨌든 그 판례가 요 판례라는 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근거 판례. 근데 실질적으로는 대법원 판례는 뭐 요거는 조금 깊이 들어가는 내용이긴 한데 대법원 판례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하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뭉뚱그려서 그냥 판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런데 결국은 직접 써먹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요 사업자 안전배려 의무, 보호 의무 위반 요 규정만 있으면 되니까요. 요걸 언제 써먹냐 하는 걸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애매한 게 근로자 파견 단계에서 조금 책임 인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는 파견 근로 사업이 많죠. 그러니까 파견 근로 업체에서 근로자를 고용을 해요. 그래서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파견 사업주하고 근로자가 고용계약의 당사자가 돼요. 그죠? 그런데 그 근로자는 일은 어디 가서 해요? 다른 데 가서 해요. 엉뚱한데. 파견 업체에서 근로계약을 직접 맺은 업체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그 파견 사업주와 별도의 계약을 맺은 다른 사업장에서 그 사용 사업자의 업무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산재 손해배상 그게 750조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 됐든 그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이 됐든 그 사업주의 과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 파견 사업 같은 경우에는 파견 사업주는 내가 근로계약을 맺고 그 사람을 그 업장에 소개시켰을 따름이지 실질적으로 업무 안전관리 책임이나 보건관리 책임은 그 사용사업주가 지고 있지 파견 사업주는 그 책임을 저기는 그러니까 과실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좀 문제가 생기니까 요거 아직까지 대법원 판례도 찾아봤는데 대법원 판례까지는 안 나오고 지방법원 판례에서 나왔고 다른 소송에서도 일반적으로 지방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견 사업주도 피고를 해서 하면은 그냥 다 인정을 하고 법원에서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 사건 갖고 저도 대법원까지 가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그냥 지방법원에서 인정하니까. 무슨 얘기냐? 근로자 파견 관계에서 파견 사업주도 어떤 경우에 근로자 파견 계약에 의해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 사업주 등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파견 사업주도 역시 산재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판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파견 사업주는에게는 실질적으로는 이 앞에 뭐라 그래요? 파견 사업주 자신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과실 책임을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판례가 조금은 법리적으로는 조금 이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요게
대법원까지 간 건 없고 지방법원 판례에서도 이렇게 인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실무에서도 지방법원에서도 대부분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해서 파견사업주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견사업 사고가 재근로자가 사고가 났을 때 파견사업주가 있고 사용사업주가 있으면 파견사업주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사용사업주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그럼 사용사업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그 안전조치와 보호조치 의무에 따라서 이 사용사업주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 가능한데 그러면 사용사업주의 경우에도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는 근로자 파견 사업은 이제 나뉜 거죠. 왜냐면 이 근로자 파견 사업에 있어서 사용사업주는 또 뭐예요?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는 또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사용사업주에 대해서 그러면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2011-1027 판결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안전배려 의무가 묵시적 약정에 의해서 안전배려 의무가 인정되고 그래서 사용사업주에 대해서도 보호 의무나 안전배려 의무 위반으로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더 정확하게 가로 들어가야죠.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왜 인정하느냐? 자, 왜 자꾸 제가 손해배상에 이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하고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왜 자꾸 강조할까? 가 이제 다음 장에 나옵니다. 그럼 눈치채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 다음 장은 저는 안 넘겼지만 책에 있으니까 다 보고 계실 테니까 이것 때문이죠, 일단. 그죠? 보시는 것처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입니다. 10년은 제게 이항의 10년은 큰 의미가 없죠. 사고일로부터 3년이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에요. 그렇죠? 그래갖고 3년이 지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경우에는 3년인데 사용사업주나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주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주나 여기서 근로자 파견관계에서의 사용사업주에게 묵시적으로 이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이용한 이유가 뭐예요? 162조에 따른 이 채권 일반적인 채권의 10년의 소멸시효 때문입니다. 요거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정리가 됐어요. 옛날에는 지방법원 판례에 따라서는 3년이 지나고 5년이 안 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천지방법원 판례인가에서는 이거를 근로계약이라고 안 하고 상사계약으로 해갖고 근로계약을 일반 상사계약으로 해서 5년 소멸시효 해갖고 인정한 판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 복잡했는데 지금 완전히 거의 다 정리됐다고 보시면 돼요. 불법행위의 상사 소멸시효도 아니고 일반 채무불이행 채무로 봐서 10년에 의한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걸렸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유의해 두셔야 될 게 무조건 3년 안에 소송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고가 원청이 있을 수 있고 하청이 있을 수 있는데 직접 근로관계를 맺은 하청은 10년이 넘어도 3년이 넘어도 관계없는데 원청에 대해서는 그러면 3년 넘어가면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온 사람이 원청을 모르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조사해본 과정에서 원청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랬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3년 이내에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근데 요거 10년이 강조되는 건 잘못해서 3년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주에 대해서는 10년까지는 어쨌든 손해배상이 소멸하지 않고 주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피고를 정했으니까 이제는 피고도 정했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손해배상 계획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이거는 뭐 이제 너무도
여러분들 뭐 저기 다 연수원이나 로스쿨에서 공부하시면서 가장 기본적인 거죠. 손해 3분설이죠. 그래서 손해액 산정하는 것들 뭐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거 설명드리면서 특히 산재에서 조금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손해배상 액을 산정할 때.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이제 정신적 손해 세 가지 중에 적극적 손해 관련해갖고 여기서는 산재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에 앞서서 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뭐 적극적 손해 관련해서 문제되는 거는 장례비밖에 없죠. 사망사고에는 적극적 손해.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장례비는 장의비는 그 유족급여 청구를 하면서 같이 청구를 하면서 장의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이 산지에서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별도의 장례비는 청구하지 않아요. 사망사고에서. 그 다음에 사망사고 이해 사고에서의 적극적 손해는 크게 치료비하고 개호비가 있죠. 그런데 이 산재 사고의 경우에는 역시 치료비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치료비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이제 치료비가 재해근로자한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의료보험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치료받은 병원에 그 병원비, 치료비나 수술비를 직접 이제 보내줍니다. 직접 지급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 우리가 의료보험에도 비급여라는 게 있죠. 비급여라는 게 있듯이 산지에서도 역시 비급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일반 의료보험에서의 비급여보다는 산재를 커버되는 게 많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비급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 액수가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좀 심각한 사고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 부분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오시라고 할 때 관련해갖고 비급여 병원비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병원에 계산한 비급여 영수증 가져오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적극적 손해 산정할 때. 그 다음에 개호비가 있습니다. 적극적 손해로. 개호비의 경우에는 기왕의 개호비와 장래 개호비가 있죠. 근데 기왕의 개호비 관련해서는 기왕의 개호비를 산정을 하셔갖고 기왕의 개호비를 산정을 하시는데 거기서 공제를 해야 돼요. 근로복지공단에서 간병급여가 일부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에 얼마 안 돼요. 액수 자체는. 그래서 어떤 제가 정확한 액수를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간병급여, 받은 만큼 간병급여를 기왕의 개호비에서는 공제를 해야 되는데 장래 개호비에서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판례가 장래 개호는, 그러니까 우리가 장래 간병급여 있죠. 개호비는 우리가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병원에 진단을 받아서 여명 종료 시까지 간병급여 개호비 해서 이렇게 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간병급여는 근로복지공단 판례가 뭐라 그러냐면 간병급여는 이 사람이 언제까지 받게 될지 알 수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간병급여의 경우에는 장래에 개호비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재 손해배상 소송을 하실 때 기왕의 간병급여는 개호비에서 공제하는, 기왕의 개호비에서 공제하는데 장래의 간병급여 같은 경우에는 장래의 개호비에서 공제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다 넣어서 계산을 해서 간병비 전체를 계산을 해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생명보상연금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저 산재 쪽 전문을 하시는 변호사님도 어려워하는 문제인데 요거는 나중에 한번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세요. 요 상병보상연금이라는 것도 공제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그거는 조금 요것만 설명하는데도 꽤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거에서는 장래 간병급여는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않는 이상 장래 보험급여액을
개업이 상당히 손해액에서 미공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소극적 손해 산정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소극적 손해 산정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 중에 뭐 대표적인 거는 이건 뭐 산재 소송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에도 외국인인 경우, 그러니까 재해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손해배상할 때는 요거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재해자가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일시 손해를 산정할 때 국내에서의 일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내에서의 체류 가능 기간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대한민국에서 수입을 기초로 산정하고 그 이후에는 자국.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이제 외국 국적, 우리나라 동포들이죠. 그 다음에 제일 크게 되는 게 조선족이라고 하는 게 중국 동포분들. 근데 중국 동포분들 중에서도 이제 F4 비자 같은 경우에도는 이제는 어느 정도 그래도 60세까지는 인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 중에 이제 결혼 비자로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분 중에 이제 귀환은 안 했지만은 영주권을 그 F5 비자인가요? 영주권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외의 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결국은 요거를 국내에서의 체류 가능 기간 동안에 요 수입을 기초로 한다는 거. 그래서 외국 국적, 한국말 잘하시는 이제 중국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비자의 종류가 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년이 보장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60세까지는 그때 당시에 받던 월급여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정년 이후 65세까지는 고통인구의 노임을 기준으로 합니다. 요거는 판례가 몇 년 전에 새로 나왔죠. 그래서 육체노동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있죠. 육체노동자에 있어서의 가동연한을 65세까지 인정하는 판례가 몇 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60세까지는 월급여로 하더라도 60세에서 일시산정을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 65세까지는 이제 보통인구 노임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간제 근로자라는 게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는 1년이나 2년 뭐 이렇게 기간을 두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인데 그 급여가 보통인구 노임이 안 되는 분인 경우에는 65세까지로 해서 보통인구 노임으로 해서 일시손해액 산정을 하면 돼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좀 많이 버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보통인구 노임이 지금 22일치로 계산했을 때 300 몇십만 원 되는데 한 4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한 1년 계약직, 2년 계약직으로 근무를 쭉 해오셨는데 400만 원 벌으셨던 분인데 그러면 1년이나 2년 계약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보통노임 인구로 해서 320만 원 기준으로 일시손해 산정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관련해서 요 외국인 근로자 일시이익 산정 방법은 요 판례 한번 보시고요. 대개는 무급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관련해서는 2018년 248999 판례 요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수입 같은 거, 요게 말씀드리는 거, 1년이나 2년의 기간을 두고 하던 근로자인데, 이런 분들이 그 그 기간에 수입이 300 몇십만 원이 안 된 보통노임 인구보다 적으면은 당연히 그보다 많은 보통노임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거보다 높을 때는 어떻게 한다? 요 판례를 근거로 해갖고, 그 기간제 근로기간 동안에 받았던 400만 원을 받았다? 그럼 400만 원을 기준으로 최소 60세까지는 일반적인 정년 기준 60세까지는 일시손해를 인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노동,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이후에는 이용노동에 종사하여 벌 수 있는 수익밖에 올릴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동 연한까지, 그래서 보통 이거는 육체 노동으로 보진 않고 일반적인 걸로 봐서 60세까지는 종전 직장에서 같은 경우에 수익이 있는 유사한 직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타당하다. 이런 판례를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다음이 이제 마지막 손해배상액 산정입니다.
자, 마지막 손해배상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15년 3월 1일에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손해배상 전담 재판부에서 저기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저기 일산에 있는 사법연수원에서 모여서 회의를 해서 그 교통사고와 산재사고에 있어서의 위자료 액수가 너무 작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올리자고 하면서 그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8천만 원, 6천만 원 하다가 그 기준 금액을 이때 1억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준을 사망사고의 경우에 1억 원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사고에 1억 원 기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과실비율만큼은 어느 정도 공개를 해요. 그래서 제가 손해배상 하면서 위자료 사망사고 했을 때 최대로 위자료 받아본 게 7천에서 8천 정도, 그 이상은 위자료. 그러니까 생각보다 왜 판사님들 위자료를 짜게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불법성이 좀 크면은 위자료를 올리는 방향을 좀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어쨌든 1억, 사망의 1억 원 기준으로 바꿔놓고도 거기에 과실을 적용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요 밑에서 다음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산재사고에서의 제자의 과실은 큰 특별한 경우 아니면 30% 정도에서 결정이 됩니다. 30%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위자료도 7천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망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때는 위자료를 한 7천만 원 정도 해서 하시면, 아니면 그거보다 좀 높게 8천만 원 정도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억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1억은 거의 인정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1억으로 해놓으면은 나중에 인직대 송달료고 그런 게 또 많이 되니까 저는 그래서 한 8천 정도 해서 손해배상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망사고 아닌 경우에는 과실비율, 노동력 상실률 기준으로 해서 노동력 상실률이 50% 정도 나왔다. 그럼 위자료 산정할 때 5천만 원 기준으로 하고 과실비율 30초 적용하고 해서 7호 35, 한 3,500만 원 정도 위자료. 그래서 여러분들 위자료 이제 손해배상 산정하면서 청구 취지에서 청구 원인에서 위자료 하실 때 이 정도 액수 정도에서 3,500만 원 정도 산정하고 거기서 조금 더 올려서 4천만 원 정도를 위자료 정도를 적어놓고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소송 가기 전에 합의를 할 때도 이 정도 선에서 위자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위자료 산정 방법에서 과실비율 30%에 0.6을 곱해서 하는 거 있는데,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소송 가서는 그 공식을 해서 하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손해배상액 산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으니까는 과실상계하고 손익상계 해야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먼저 과실상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까지 산재적 손해배상 하면서 살펴봤을 때 재해자의 과실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30% 전후에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그런다고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소장에서 그 30%를 인정해서 소장을 쓰실 필요는 없죠. 그래서 소장에서는 그 액수나 전체적인 걸 봐서 0%에서 20% 사이에서 과실을 주장하시면서 손해배상액 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액수가 너무 작다, 3천만 원 이하짜리 사건이다, 이런 경우 산정을 해보니까 2천만 원도 안 나온다. 그러면은 굳이 내 과실을 30% 인정할 필요 없이 과실 없이 그냥 해도 되고, 내 액수가 너무 커져서 5억, 6억 이런 사건도 있어요.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사건 하나는 지금 30% 과실 상계하고도 9억 정도 되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거는 머리로부터 떨어져갖고 하반 목이하로 마비가 돼 있어갖고 30대인데 그 완전히 그냥 신문이랑 비슷하게 되니까 개호비 산정하고 나니까 10억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할 때 과실을 어느 정도 해서 공개를 해야지.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이죠. 부인 되시는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10억 정도 청구했을 때 인지대가 10억이 하니까 40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아니 뭐 하는데 돈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설명을 이렇게 잘 드렸는데도 좀 인지대에도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할 때, 그것 때문에 요 0%에서 20% 사이에서 과실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액 산정하시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문제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완전히 재해자 과실이 아주 큰 경우들도. 그 어떤 경우는 제가 맡아 피고였던 사건인데 재해자 과실이 그냥 말 그대로 60% 가까이 되는데도 10%만 주장을 하셔갖고 소장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60% 과실 인정돼갖고 저희가 그 회사 소송이니까 회사 통해갖고 매덕자리 사건이니까 뭡니까? 소송 비용 확정 신청까지 안 할 수 없어요. 그건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꾸 옆으로 빠지지 말고 다시 정주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익상계. 손익상계 관련해서는 먼저 사망사고는 이따가 살펴보고요. 사망사고 말고는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휴업급여 갖고 장애급여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휴업급여를 공개하고 장애급여를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휴업급여를 공개할 때 알아두셔야 될 판례가 있습니다. 휴업급여 공개할 때는 무조건 휴업급여는 얼마냐면은 그 휴업하는 기간에 해당되는 자기가 받던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1월 1일부터, 자, 가동연한이 이제 2021년 1월 1일부터 2035년 6월 25일까지가 가동연한이에요. 그러니까 50대 정도, 50살 정도 되시는 분이죠. 65세까지니까. 근데 이분이 21년 1월 1일 날 다치셔갖고 1년 동안 병원에 계셨어요. 병원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럼 휴업 기간이 1년이에요. 1년이신데 이분이 나중에 장애 진단을 쪄보니까 노동능력 상실률이 20%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이분이 이 1년 기간 동안에 노동능력 상실률 20%를 기준으로 해서 과실 70% 과실상계했을 때 그 1년 동안 일시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1,4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1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1억 원을 받던 근로자분들이 70%의 휴업급여를 받아요. 그러면 휴업급여액이 얼마예요? 1억의 70%가 7천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어떻게 공개하느냐? 처음부터 요양급여 일시손해액을 산정할 때 2021년 1월 1일부터 2035년 6월 25일까지 일시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월 1일부터 2035년 6월 25일까지 요양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의 일시손해만 산정하고 청구하고 이 기간에 대한 일시손해 자체는 아예 청구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청구를 안 하면은 휴업급여 7천만 원을 공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기간까지 포함해서 청구를 하게 되면 휴업급여 7천만 원을 공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1,400만 원 벌겠다고 7천만 원을 공개하면은 실질적으로는 얼마예요? 5,600만 원은 내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산정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병원에 1년 내내 휴업기간 내내 병원에 입원해 있던 사람이다, 아니면은 하반신 불수로 100% 노동력 상실률이다라고 한다면은 전 기간에 대해서 일시손해를 산정할 이유가 있지만 그 자기의 노동력 상실률이 70% 이하인 분인 경우에는 무조건 휴업급여 70% 받은 받은 액수가 일시손해액보다도 무조건 많게 되기 때문에 요 일시손해액 산정을 할 때는 무조건은 휴업기간에 해당되는 기간에 대한 일시손해는 산정하지 않고 그 이후에 대한 손해배상액만 산정해서 청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판례예요. 휴업급여를 공개할 경우 공개 대상이 되는 기간이 휴업기간 중에 일시기에 상당히 손해에서만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요거 판례 모르시면은 나중에 그 액수 차이가 큰 사건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날 수 있어요. 그거를 요양기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처음에 손해배상 소송할 때 손해배상 하겠습니다 하고 오시면은 무조건 이거 갖고 오라고 하세요. 요 서류. 보험급여 지급 확인원이라는 서류가 있거든요. 요 서류를 가지고 오시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재해자 인적사항부터
산재 손해배상 소장에 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휴업급여 1,700만 원을 언제요? 2020년 2월 7일부터 9월 7일 두 달 사이에 몇 개월이요? 7개월 사이에 1,700만 원을 받은 거죠. 근데 뭐 아마 일시손해액 산정하면 노동력 상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700만 원 안 되고 한 200~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서 반드시 이 휴업급여를 비교를 해서, 그래서 비교할 것도 없어요. 노동능력 상실률이 70% 이하면 무조건 그 요양기간 동안에 대한 손해배상 일시손해액은 산정하지 말라. 언제부터? 여기서는 2020년 9월 8일 이후부터 가동연한 종료일까지만 손해배상 일시손해액 산정해라라고 한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휴업급여에 대한 손해 일시이익 산정 방법이고요. 요거는 이제 장애급여와 관련된 일시손해액 산정 손익공제 관련해서 유의하셔야 될 겁니다. 뭐냐면은 장애급여에 대해서 유의할 건 뭐냐면 장애급여가 두 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요거 헷갈릴 수 있어요. 장애급여를 신청하면은 장애 등급이 나와요. 1급부터 14급까지 나옵니다. 근데 1급부터 3급까지는 장애보상 연금으로 나와요. 근데 4급부터 7급까지는 장애보상 연금과 일시금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급부터 14급까지 사이에서는 무조건 일시금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일시손해액 산정을 해서 장애보상 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일시금을 공개를 하면 돼요. 근데 연금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연금은 자기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으니까 자기가 죽을 때까지 얼마를 받을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런 경우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장애보상 일시금 수령자는 자기가 수령한 장애보상금, 여기 보시죠? 이분은 장애 등급이 안 나왔는데 이분은 장애 등급이 일시금 수령자예요. 그래서 8,300만 원인가 이렇게 받으셨어요. 그 8,314만 2,320원 요거 일시손해액에서 공개하시면 돼요. 그런데 연금 수령자는 어떻게 해요? 연금 수령자의 경우에는 장애보상 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장애보상 일시금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산업재해보상보호법 별표 2에 보면 장애급여표라는 게 있어요. 장애급여표 별표 2에 장애급여표에 보시면 장애보상 일시금을 산정하는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급, 이거는 연금 수령자인 경우에도 요걸 만들어 놨어요. 1급부터 14급까지. 그래서 평균 임금은, 자르기 좀 잘못 자르네. 요양기간 다음에 5 해갖고, 최종 평균 임금 해갖고 얼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만 원에서 14만 7,560원, 22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나온 거를 여기다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 임금이 1위 평균 임금이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1급이다 그러면은 1억 4,740만 원만 공제하면 됩니다. 연금 신경 쓸 거 없고요. 이해되셨죠? 장애급여 공제 관련해서는 요것만 유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는 유족급여 공제. 유족급여는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유족급여 공제도 어떻게 돼요? 유족급여도 이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있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유족보상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금 받으신 1,301분 그대로 공개하면 되고요. 연금 수령자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1,301분의 평균임금 공개하시면 돼요. 문제 없어요. 장애급여 공개하듯이 공개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애급여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 등급별로 장애보상 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딱 나와 있는데 유족보상 일시금의 경우에는 딱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1,301분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유족급여 공개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 건 요 두 번째입니다. 상속과 공개 순서. 이거는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전원합 이차 판결까지 나올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민법상의 상속인이 있고 그 산재보험법상의 유족이 있어요. 그래서 산재보험법상의 유족이라고 하더라도 민법상의 상속인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배우자와 성년의 자녀, 25세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 그냥
이 25세 이하의 자녀도 어쨌든 25세까지만 연금을 받기 때문에 근데 미성년 자녀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배우자가 한 명 있고 자녀가 두 명이 있는 경우에 여기서 유족연금의 수령자는 누구다? 배우자만이 유족연금의 수령자예요. 그래서 자녀는 유족연금의 수령자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해서 1301분의 유족급여를 어떻게 공제하느냐? 옛날에는 공제 후 상속설이란 방법을 취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먼저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망인의 일시 손해액을 산정했더니 7천만 원이고 배우자의 유족급여가 5천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먼저 공제 후 상속설에 의한다면은 이 망인의 일시 손해액 7천만 원에서 배우자가 받은 5천만 원을 먼저 공제해요. 그럼 얼마 남아요? 2천만 원 남죠? 이 남은 2천만 원을 셋이서 나눠 가져요. 그러면은 3대 2대 2가 되겠죠? 1.5대 1대 1이니까. 그러면은 배우자가 850만 원, 자녀가 각 570만 원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근데 배우자는 모르는데 자녀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자기는 유족급여 받은 것도 없는데 그 일시손해액에서 공개가 되는 거니까 이 법적으로 배우자랑 자녀가 모자지간이든지 부자지간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그거고 법적으로는 이게 안 맞는 거죠. 자기가 자기가 수령하지도 않은 유족급여를 공제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시겠지만 상속후 공제설이라는 2008년도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래서 이때부터 2008년도부터 상속후 공제설을 따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이 경우에는 공제 후 상속설에 의하는 게 아니고 상속 후 공제설에 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을 먼저 해요. 그래서 7천만 원을 배우자 3천만 원, 자녀가 1,500만 원을 먼저 상속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배우자가 4천만 원 상속받은 거에서 유족급여를 공개해요. 이 경우에는 자기가 상속받은 것보다 유족급여가 더 많으니까 손해배상액은 0원이 되겠죠. 나머지 2천만 원을 다시 돌려주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자녀는 그대로 공제를 안 하고 1,500만 원 상속받은 그대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액수도 합계 3천만 원대 2천만 원으로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액수도 유족들의 전체적인 액수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법리적으로도 상속후 공제설이 맞다는 거죠. 자기가 실질적으로는 부모 자식과 엄마나 자식이나 아버지나 자식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별개의 사람인데 자기가 수령하지도 않은 유족급여를 공제하면은 법률적으로 안 맞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상속후 공제설을 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그냥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절차는 그냥 한번 해봤는데요. 아까 질문 그리고 좀 빨리 끝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요거는 소장할 때 여기서 요 보험급여 지급하기는 이거는 소송할 때 무조건 가져오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보시면 아는 거니까 소장 제출할 때 준비서류로 이 산재소송에서는 특히 왜냐하면 이 안에 이 사람의 평균 임금하고 공제해야 될 급여, 그 다음에 장애 등급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산재 손해액 산정하거나 그 안에는 또 뭐도 있냐면은 간단한 사고 경위까지 나와 있어요. 여기 제가 아까 요거거든요. 요거 인적사항하고 사업장 그래서 피고가 누군지 여기 나와 있고 보험금융자 지급의 내역, 요양기간 그 다음에 그 밑으로 평균임금 그 밑으로 그 사고 경위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시가 뭐라고 대답하네.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보험급여 지급 확인은 다른 것들 읽어보시면 알 거고요. 그 다음에 신체감정에서 중요한 건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옛날에는 정형외과에서 한 군데서 다 했거든요. 지금은 세부적으로 나눠서 정형외과도 척추, 수부, 족부 나눠서요. 손가락 따로 팔자로 그래서 지금 40만 원이죠 신체감정 비용. 그래서 이 부담이 많이 돼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정형외과 해갖고 그냥 한 군데로 한꺼번에 해서 보내서 자기가 알아서 했는데
지금은 꽤 세분에서 나눠져 있다는 거 그거 아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무소속 축탁 신청을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하게 되는데 요런 것들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신예관 규정 축탁 개신한 다음에 청구 지진이 청구원 명령 신청 받으시면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정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유튜브에 지금 그 친구 찍고 이제 나중에 올릴 건데, 박변TV라고 치시면은 제가 이제 구독자가 지금 한 819명인데 조금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860명 정도 되는데, 동영상도 더 많아, 지금도 한 300개 정도 넘어가게 올려놨는데, 그 안에 산재 관련해서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오늘 뭐 지금 질문 있으신 분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추가적인 궁금하신 거 있으면 거기에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거나, 아니면 거기에 검색해 보시면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들 거기에 충분히 한 동영상이 한 300개 정도 되니까요. 웬만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거기 다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뭐 강의 능력은 좀 떨어지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교재 자체는 여러분들 그 자주 해보셨던 분들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전혀 이쪽 산재 소송 관련해서 안 해보신 분들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요거 하나로 충분하게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질문 받고, 없으면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그 수혜대상을 산정할 때요. 예.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예. 결혼 비자 있거나 연애 그러면은 우리나라 거로 똑같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비자가, 그래서 비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혼 비자는 무조건 65세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거 전제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기간을 안 나누는 게 아니라 통으로 다. 예, 결혼 비자 있으신 분은, 예, 사고 당시에 결혼 비자 있으시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라도 결혼 비자를 받으시거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 동포 근로자 같은 경우에 왔을 때 H2 비자나 F4 비자만 갖고 있으시면은 영주권을 빨리 따라 그래요. 영주권 하시든지 결혼하셔갖고 우리나라 국적을 바꾸시든지. 그러면 차이가, 그거 중국 같은 경우는 상해, 우리 분들은 보통 연변에서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상해 급여랑 또 연변 급여랑 또 엄청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는 연변 급여는 좀 우리 전체적인 중국의 근로시장 중에서도 또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액이 큰 사고 같은 경우 엄청 나기 때문에. 근데 결혼 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 전에 제가 뭐 끝난 사건도 결혼 비자로 오셔갖고 이제 여자분인데 이제 손목이 절단된 분인데, 태국 분인데, 하여튼 그분 같은 경우에도 65세까지 다 했습니다. 예. 또? 예. 아까 행정소송 설명해 주실 때 그 5m에서 떨어졌다는 예. 그 경우에도 예. 그 행정소송 할 때 의료 감정이 반드시 필요한 건지. 예. 진료 기록 감정. 그래서 행정소송할 때는 신체 감정을 안 받아줘요. 왜냐하면 행정소송은 처분 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이게 위법하냐를 따지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신체 감정을 안 받아들이는데, 진료 기록 감정 신청은 무조건 하셔야 되고, 그래서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소장 쓰는 것보다 진료 기록 감정 신청서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장 신경 쓰는 게 소장에서의 주장을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진료 기록 감정을 그 의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쓰기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우스갯소리인데, 거기에 대해서 안 좋게 왔을 때 사실 조회할 때 꼭 어떻게 쓰냐면, 선생님께서는 지난번에 이렇게 하셔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냐면 조금이라도 더 잘 보이게 하려고. 네, 그 정도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결국 그거 갖고 하거든요. 네. 또 손해 판정할 때 예. 보통 치료비하고 일시수의 예. 하고 예. 과시 비율로 과시상률로 예. 하잖아요. 예. 근데 위자료 그다음에 위자료도 계산하는데 위자료에서도 과시상률. 아니, 위자료는 과시상장 거 전제를 별도로 상장하는 거죠. 네. 여기서도 보셨듯이 위자료 산정할 때 노동력력 상실률이 50%니까 1억 원 기준으로 5천만 원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과실 30%를 적용했으니까 내과실 30% 적용했으니까는 30%에 350은 1,500이 아니고 내과실이 30%니까는 저기 상대방 옷에 1,500만 원을 공개하겠죠. 그럼 3,5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과실상계할 때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합해갖고 합해서 과실상계 30% 하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적극적 손해에서 과실상계 30%, 소극적 손해에서 과실상계 30%가 나중에 합해야 돼요. 근데 어차피 30%니까 합해서 계산을 하긴 하는데. 손해 3분설이라는 거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는 완전 별개다.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건 공제 부분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액수는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산정하실 때 정신적 손해 산정을 하실 때는 거기에 내 과실이 몇 %니까 정신적 손해 이렇게 합니다라고 쓰질 않아요. 이러이러한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이기 때문에 5천만 원을 위자료로 청구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 액수를 대략적으로 산정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쓴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아까 그 행정소송 제소기간 지났을 때 예. 무죄법법 있다고 하셨는데 유튜브가 있나요? 예, 지금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자, 행정소송 관련해갖고 요양급여 청구나, 청구는 재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근데 3년 이내에 청구를 했어요. 청구를 했는데 1월 1일 날 청구를 해서 1월 31일 날 불승인 처분을 받았어요. 그럼 3개월 뒤인 4월 31일까지 해야 되죠. 근데 왔는데 보니까 5월 31일 날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거 갖고는 행정소송 못하죠. 그러면 그때 가갖고 요양급여 청구를 다시 한 번 더 해요. 그 요양급여 청구를 다시 하면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옛날에 똑같은 사유로 요양급여 청구를 했고 그거에 그렇기 때문에 이 요양급여 청구도 불승인한다라고 처분이 나옵니다. 그럼 그 처분을 근거로 해갖고 다시 행정소송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럼 3년 이내에만 하면 돼요. 네. 그거는 판례도 있는 거거든요. 네. 대법원 판례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경우는 많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빼놨는데 3년 이내에는 한 번 그러니까 불승인 처분을 받으면은 그거는 기판력에 반해서 안 되죠. 근데 아무런 처분도 못 불승인 처분이 아니고 행정 소송을 했다가 확정 판결을 받으면 안 되는데 아무것도 판단을 받은 게 없잖아요. 불승인 처분만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거 말고 그럼 새로운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 근데 내용은 똑같죠. 네. 예? 또? 급여 청구를 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승인 처분을 예. 한 경우, 만약에 승인 처분을 한 경우에 예. 거기에 대해서 사용자가 다툴 사용자 다툴 수 있습니다. 그것도 행정소송으로 예, 행정소송으로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그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 옛날에 삼성 관련 소송해갖고 그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삼성 뭐죠? 그 성함이 그 사건을 다룬 영화 있어요. 또 하나의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은 거기서 그 근로복지공단 측에 보조 참가를 해요. 삼성에서. 예. 그 영화 보시면은 알 거고, 그거 관련해서 이제 유튜브에 그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거 관련해서 영화 소개하는 제가 올린 거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더 자세하게 보조 참가, 그러니까 보조 참가 형식으로 참여를 합니다. 회사에서. 근데 아주 드물죠. 삼성도 참가를 했었어요. 옛날에 성함이 까먹었는데 유명한 사건 있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백혈병으로 돌아가신 분, 예. 그 영화로도 나왔던 그 사건에서도 보면은 삼성전자에서 보조 참가를 했습니다. 예. 보통 근로복지공단에 저런 신청을 하면 처리 기간이 승인이든지 불승이든지 몇 개월 정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사고의 경우는 한 달 이내에 끝나는데요. 질병 같은 경우는 몇 개월 더 걸릴 수 있고. 예. 근데 그렇다고 아주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자기네들 그 자문노예한테 이렇게 그렇죠. 보내서 예, 질병 같은 경우는 자문이 통해서 하죠. 예. 그 산재 손해배상 소송하면 항상 다툼이 있는 부분이 제일 거의 과실
예. 그럴 때 좀 구체적으로 이제 대사님께서 뭐 아까 근로복지공단에 소송 촉탁도 하신 것 같은데 예.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그게 형사사건 됐으면은 형사기록이 제일 좋고요. 그 손을 하는 게 좋고 예? 그러면 형사사건을 제기를 하기에 그렇죠. 아주 큰 사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처음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합의 통해 갖고 하는 과정에서는 굳이 형사소송 안 해도 소송까지 간다 그러면 형사 분야로 해갖고 근데 그거 잘 판단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무죄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반전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명확한 사건 아니고 애매한 사건들 있거든요. 제가 맡았던 사건도 계단창 내려오다가 계단창 설치 안 된 데서 굴러떨어져 갖고 사망하셨는데 이게 무죄가 나버렸어요 이번에. 그러니까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난감해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다 거의 다가 이제 처벌을 받죠. 사망사고는 무조건 다 처벌받고 알아서 고발 조치가 다 되니까. 또 없으신가요? 파견 사업주랑 사용 사업주를 상대로 공동으로 예. 연대책 예, 저기죠. 일반 손해배상 책임은 무슨 연대 책임이죠? 네? 네? 불법행위 공동 불법행위가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있잖아요. 부진적 연대 책임. 부진적 연대 책임. 그 공동하여라고 하시면 됩니다. 피고 을1과 피고 을2는 공동하여 갑에게 뭐 1억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런 게 더 도움 되시는 거니까요. 아니면 또 생각나시는 거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변 TV라고 치면 나옵니다. 다른 분들도 박변이 많을 텐데 생각보다 이거 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사진은 제가 저희 집사람이 포샵을 좀 해갖고 잘 나왔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하셔갖고 거기 질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질문 올려주시면 내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 올리니까요. 예, 이제 점심을 드시러 가셔야 돼요.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 As you fade away. Yeah, I'm about to